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파악하고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텐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충청권 민심과 정치권 이슈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서원대 복지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시사평론가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전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참여연대 김정동 정책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정당마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좀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추석 또 이제 10월 황금 연휴 거치면서 아무래도 정치 얘기가 좀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연휴 때도 그렇고.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게 아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불구속 재판을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전, 그러니까 추석이 시작하기 직전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보수 우파 지지자나 혹은 진보 좌파 지지자 몽땅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아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으면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다 하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돼서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진보 좌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쪽 입장에서는 그것 봐라, 이재명 당대표가 옳지 않았느냐라고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됐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 지지자들의 하는 어떤 이 결집된 어떤 양상으로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양쪽 지지자가 아닌 층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당연히 추석에서는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네. 추석 제사를 지내려면 다 시장에 갔다 오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딱 나서서 그만하고 내가 장을 봤더니 이게 얼마야? 라고 물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당연히 경제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힘든 부분들을 공유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이번 추석 민심은 집권 여당한테는 유리한 측면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더 많은 그런 회자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엄태석 교수님은 그러면 충청권 이슈를 좀 중심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얘기가 좀 오갔을까요? 네, 일단은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많았던 특히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R&D, 연구단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상당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불만이 좀 많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고 한동훈 대표를 많이 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대화가 금방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정치권에서 강하게 붙는 것처럼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따라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격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은 문제라고 느꼈는데 명절 때 다니면서 제가 뜨끔했던 게 참 아이들이 안 보인다. 가족 모임에 갔을 때 아이들이 안 보인다. 이 얘기는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불안 사회, 불신 사회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통은 이게 폭력 사회로 가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김종국 교수님, 그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이제 추석 전에도 좀 있었고, 이제 추석 끝난 이후에도 이제 출마 선언이 좀 계속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앞에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네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계속 이 7석을 유지할 것이냐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 하나 정도는 더 분구가 되고 의석수가 하나 더 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게 아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연말과 내년 초에 그 어떤 경제 전망을 보자면 약간 좀 더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분쟁이 하나 더 세계 분쟁이 하나 더 글쎄 말이에요. 는 예. 상황이고 게다가 아직 정리 안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계속 그 국제 정치 경제의 어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내 물가 내 가정의 어떤 경제적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함께 논의가 되는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12일 날 그 법원에서 그 대장동이죠.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이재명 기소 불구속 했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계속 그 충청권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그 지금 여러분이 이제 물가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물가 쪽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건가요? 어차피 이 집권 2년 차부터는 성적표를 내놔라. 유권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치의 문제는 사실상 성적표와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믿고 찍어줬고 1년을 기다려줬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답을 다오라는 게 유권자들의 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집권 2년 차는 사실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지지율이 또 등락이 많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어느 쪽을 더 많이 국민들이 바라볼 것인가 정치일까 경제일까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는 사실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그래요? 화두가 오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사실 경제가 확실하게 나아진 부분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예측이 더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답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회자할 것이다. 많은 의문들을 던지면서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종동 위원장님이 이제 추석 연휴 또 이제 10월 황금 연휴 때 가족들 모이셨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얘기 하셨어요?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정치 얘기 일단 피하죠. 일단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이제 모였을 그렇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그 경청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경우도 좀 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격렬하게 부딪히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 이게 좋네 나쁘네 하면 결국에는 싸움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짧게 지나갔지만 제일 크게 나왔던 건 결국에는 이번 추석을 준비하면서 연휴가 길었잖아요. 네. 그럼 6일 동안 집에 먹을 걸 또 쟁여놔야 되거든요. 장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 선물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단순히 연휴가 길어서 그런 건가? 이런 힘듦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같이 모인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돈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근데 이게 연휴가 길어서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냐.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겠네요.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얘기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전초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다 이제 총력전을 펼쳤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우세할 거라는 전망은 미리 뭐 사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결과대로 됐는데 한 두 자릿수 이제 격차가 났단 말이에요. 이종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민주당이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은 단기적인 어떤 것과 장기적인 것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할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가 계속 총선의 어떤 주도권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 좀 더 들여다보면 비명계가 상당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명이 주도하는 지금 그 판국이니까요. 네.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도 그럴까라는 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나 남아 있거든요. 6개월이라는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공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어떤 정당도 사실은 이 시끄러운 그러니까 분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 30%에서 40% 정도의 물갈이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초선 의원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9선, 10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꿔라 해서 굉장히 이 초선의 어떤 물갈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금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분들 중에 30%가 금배지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분란을 앞으로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반성하는 자세를 하면서 언더독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하면서 공천 혁명 그래 사람들이 이거 이번에는 정말 공천 잘했네라는 식으로 인물을 끌어들이고 또 잡음 없이 무난히 공천 과정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예방 주사처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못한다면 당연히 지금부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텐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친명이 이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드라이브를 몽땅 걸어버리면 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오만한 거 아니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지지한 거 아니야? 강서구는 강서구에 불과해.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혁신적으로 할 것이냐, 혁신적인 공천을 할 것이냐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개월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면 6개월이 엄청 또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당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이제 승세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4년 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총선 4년 전이면 딱 6개월 전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었어요. 10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국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 새누리당 시절부터 계속 지지율은 낮았습니다. 거의 두 자리 10단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기세 또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180석을 내줬어요. 6개월 후에. 네. 이유는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아무리 기세 높이 지지율이 올랐더라도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공천을 못했다. 공천도 잡음도 많았고 또 인물도 제대로 못 끌어왔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난맥상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지다 보니까 180석을 내주게 됐다라는 네. 결과입니다. 결국은 6개월 전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모습, 새로운 상품을 보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김종국 교수님, 일단 서울 이제 강서구 전국 여러 기초단체 가운데 하나지만 좀 의미가 이번 건은 좀 컸었잖아요. 또 이재명 영장 기각 사태도 있었고 민주당이 또 압승한 것도 있고 지역 정치권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사실 226개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체는 국민의힘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결과가 표 차이가 17%가 났느냐 아니면 투표율이 얼마냐 이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기록했던 39%에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네. 사실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9%까지 득표할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외로 보다- 많이 했다는 네, 많이 말씀이시죠? 득표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4당의 가능성, 이제 앞으로 총선이 4개의 정당으로 찢어지고 3지대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소수 정당과 같이 다당 그 후보가 내는 다당 구조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39%가 그럴 수 있는 분기점에 아주 가장 적합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분단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비명계 또는 친명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민주당 역시 제3지대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청권 역시 그 대구, 세종, 충청 모든 지역에서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공천의 여부의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충청권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엄태숙 교수님은 좀 어떻게 봤어요?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 영향이 사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뭐 앞으로 민주당이 뭐 200석까지도 갈 수 있으면 완전히 윤 정부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김종복 교수님의 그 시야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뻔히 질 선거에 김태우를 떠내보냈어요. 네. 왜 그랬을까? 윤석열이 바보라서 김기현이 그걸 가지고 이기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39%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렵겠다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수 지향적인 분들이 결집이 되면 39%는 나오는구나 본 거죠, 그죠? 그걸 본 거죠, 그죠? 확 모이면 39%까지는 가는구나 봤고요. 또 하나는 보수들이 긴장하는 계기를 줬을 것이다. 네. 항상 어느 쪽으로 그 자연 법칙이나 인간 법칙에서 사람들은 자정작용을 하거든요. 네. 균형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다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양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국민의 승리라고 그랬다. 그런데 총리 탄핵시키고 법무장관 탄핵시키고 이거를 카드로 내놨어요. 네. 국민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이런 걸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게 6개월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냐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그 얘기했습니다. 조국 사태가 일어났는데 180석 가져갔다. 테크니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선거를 이벤트처럼 치렀지 않습니까? 1호 영입 인사부터 시작해서 10호까지 딱 영입해서 분위기 띄웠거든요. 정치 공학적인 면에서도 보수가 밀린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 선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당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친윤과 비명과 친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관점인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선거제도라든지 지역구 획정을 뒤로 미루고 공천을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다. 왜? 공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제3의 지대를 빨리 만들지 그렇죠.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저희 김정동 처장님도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지역하고는 사실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지셨어요? 주의 깊게 봤죠. 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 6개월 전에 전초전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실제 여당 대 야당이 붙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이 붙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천에서부터 선거 진행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에 그대로 담긴 거였고 그것과 야당의 후보가 붙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래서 다들 주의 깊게 보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전혀 관심 없이 이건 당 대 당으로 붙는 거니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선거가 커지지도 않았겠죠. 자치구청장 선거에 당대표와 주요한 인사들이 다 나와서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 결과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였고 저도 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 결과를 갖고 다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6개월이 뭐 본격적인 총선이 이제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실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예측도 못하고. 앞으로 그러면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분당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용산 차출설 그런 것도 나오고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네. 당자로 끌려는 것, 지금 말씀하셨던 분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 분당, 창당, 신당 이 네 가지의 어떤 변수가 그래요? 있다고 생각을 예, 예. 해요. 자, 민주당부터 따져보죠. 민주당이 사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기한 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두 번째 총선을 치릅니다.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합당과 분당이 자주 일어났던 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언제나 2년 이내로 이름이 바뀌는 당명이 개정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을 치릅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일사불란해졌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운동권 출신들, 586 출신들,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인들, 일부 영남권 정치인들 이렇게 각각의 어떤 정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연합이 되는 어떤 정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뭐랄까요, 활력 있는 이슈를 이끌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인데 왜 이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80석, 그러니까 지금 170석이나 됩니다. 170석이나 되면서 여당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아젠다를 내놔야 되는데 그 아젠다 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고만 했다라는 게 일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 분명히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수는 이겁니다.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정파 내지는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계속 지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정말 활력을 일으켜서 이야기도 해보고, 아니면 부딪혀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다시 어떤 탈당이라든지 분당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 1.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전에 그 당대표였다가 혹은 또는 이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도부에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어떠한 부분으로서 뛰쳐나갈 거냐, 아니면 빅텐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6개월 이내에 양당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은 탈당, 분당, 신당을 말씀하셨죠? 그 세 가지. 엄태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정당에서의 발언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인 소리는 원외에서 나옵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소리가 이준석 전 대표,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나 당대표에게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겠죠. 그죠? 근데 이쪽 반대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소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반드시 공천권을 행사할 거니까. 그런 거죠. 특히 원외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떤 때는 이거 우리 지금 생생 토론의 맨 앞에 나오는 자막이 지역 토론의 품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 정치 평론이라는 것이 암만 거칠어져도 저렇게까지 가도 되나 할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공천권자한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천 달라는 건데. 자, 국민의힘이 111석, 민주당이 지금 168석입니다. 거기에다 각 당에서 새로 이제 영입해달라 이런 거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86 운동권 세대들 물러나라 있죠. 다선 의원들 험지 나가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당내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추스리고 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인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거든요.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당내에서 지금 막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사들 출신들이 막 수십 명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돌고 있고 비명계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융합돼서
파열음을 가장 적게 내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법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앞에 두 분이 계속 저기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국민의힘 해주시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강서 보궐 구청장 선거가 약간 이제 김정근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의 성격을 좀 띠고 진행됐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 정책 운영 기조나 국정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게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전체 의석수 중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인데 수도권의 이제 바로메터라고 얘기하는 강서 보궐구청장 선거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이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정치를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통령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기 그게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예,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나 또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이나 엄태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분당, 친당, 산당 그 이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정치,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실력 있는 정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네, 교수님. 지금 여러 그 평론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서울 및 경기도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바로미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번에 당선된 게 기적입니다.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강세 지역이었고요.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 이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박스 안에 갇혀 있었고 네. 당 지지율도 빡 갇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정도라면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광진구청장 선거를 했다 그러면 거기는 대표적으로 여야가 왔다 갔다 하고 진보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거를 본 거예요. 네. 각 정당이 맥시멈 끌어내면 얼마나 끌었냐를 본 거지 이게 경기 서울의 선거의 바로미터다. 그건 약간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정동 위원장님,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인데 어제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어요. 또 대법원장 또 공백도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인사 논란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인사 검증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크게 보죠. 첫 번째는 윤리성, 과연 이분이 살아오면서 현행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부도덕하게 뭐 재산을 증시했거나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윤리성과 두 번째는 이분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만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 전문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전까지 같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부 내에서 검증을 해서 국회로 넘기는 게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그 청문회를 봤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법 시스템에서 몰랐다고 무죄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다른 분을 내는 게 맞는데 이게 국회까지 넘어와서 국민들이 다 보는 입장에서 대법원장 후보가 저렇다. 정부에서 추천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리성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에서 나타났던 이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여성 혐오나 이런 걸 기사장사로 돈을 번 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냐, 전문성과 비전의 문제 같이 또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적어도 전문성은 있는 분들이다, 비전이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론이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이제 김행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국방장관이나 또 이제 뭐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국감 때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시끄러운 상임위들이 바로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을 하거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한, 그래서 네. 그냥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 그런 장관들을 위주로 해서 가장 논쟁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법사위에서 이미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가장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지금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그래서 포털에 지금 뭐 이런 어떤 클릭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댓글을 달 때 국적을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호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다음과 관련해서 다음 포털에서 한국과 중국의 그 클릭 응원에서 중국이 90%가 넘게 응원이 그 지지를 받았고, 봤더니 다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개 국가를 우회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덜란드와 일본 VPN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혹시나 외국을 경유해서 댓글이라든지 또는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번 국정감사나 혹은 앞으로 지금 그 과기위 또는 교육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곳에서 뭐 충돌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김종국 교수님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아마 대통령 공약이었죠. 이제 네. 국토부에 이제 그 지자체 비용 부담 요구로 이게 지금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게 GTX-C 천안 노선이거든요. 이제 이 문제가 아마 왜 지지부진한지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문제가 또 큰 문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앞으로 나올 때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청이 아마 유일한 피감 기관이 됐는데, 그 서상공원 건설 문제라든지 건설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국감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고,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R&D 비용 삭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덕에 있는 이 정부 출연 기구죠.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충남 교육청 국감이죠. 아마 대전과 충남 교육감 그 국감에서는 지난달이죠. 학부모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살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문제들이나 쟁점들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국정감사 저희도 취재를 하고 또 이제 현장 중계 상황 그런 걸 보면 너무 이제 질의 시간도 좀 짧고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좀 못 듣는 경우도 많은데, 김정동 위원장님은 이제 참여연대에서도 의정감시팀도 운영하고 하시잖아요. 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죠, 국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영상의 시대잖아요. 네.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격렬하게 표현하고 하는 경우들이 더 늘어났다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의 태도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라는 생각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하나의 개체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정책을 원하는 정책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정부와 여당에서. 근데 그걸 과연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것도 감시하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네. 단순히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겠다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해서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여당의 전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약하다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지층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게
일단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단순히 목소리가 높이는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워낙 많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국정감사 내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지적, 의미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각되는 것은 영상으로는 고성, 파행, 그리고 지면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 파행, 뭐 분란 이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 맞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또 싸우고 있구나만 하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엄태석 교수님도 짧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국감 관련해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년. 미국에서 국감을 하나요? 안 합니다. 대한민국밖에 안 합니다. 네.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 국감이라는 걸 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부 부처의 산하 기관까지 전문성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4주 동안 달라붙어서 이제 지자체까지 다 이제 감사를 한다. 성과를 그나마 얻으려면 상임위 활동을 잘해서 상임위 때 지적했던 것들, 문제 제기됐던 것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감이 보통 10월 달에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답은 됐고요. 여러분들 상임위나 국감에서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답은 됐습니다. 서면으로 내세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국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나 국감을 싸잡아서 이러려면 뭐하러 하냐 하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가 보낸 우리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성과 분석, 효율성 분석, 합법성 분석, 그리고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가 어떻게 개선하겠다까지 답을 듣는 게 국감이나 상임위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품격 있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희망해 봅니다. 네. 네. 그 총선 관전 포인트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이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두 당을 다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위주로 한번 짚어주시죠. 뭐 용산 차출설도 있고 하태경 의원 이제 해운대 3선인데 이제 서울 험지 출마도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국민의힘은 가장 큰 변수가 인물입니다. 인물난이에요, 현재는. 왜 인물난이냐면, 사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지방선거에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뛰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어요. 많은 새로운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환 비서실장이 광주 동구에 구청장으로 나왔다고 또는 구의원으로 나왔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기초단체에 나왔다.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사실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뛰어든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계속 큰 선거들이 패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지난 선거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는 뭐냐면 총선에 인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방선거에 굉장히 괜찮은 좋은 어떤 자원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어떠한 사람들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것이냐예요. 만두 가게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만두 가게가 옆에 만두 가게만 욕을 해서는 사실 만두가 팔리지가 않아요. 네. 저 주방장이요.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전과가 있어요. 저 만두는 터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만두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갈비 만두든 아니면 무슨 만두든 자신들의 상품을 내놔야만 우리 집 만두 가게에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평론가님, 그러면 용산 차출설을 통해서 새 인물들을 좀 내보내는 거 그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용산 차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에 방점을 찍으면 차출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사실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느냐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검사가 나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감동도 있어야 되고 인물을 표현할 때.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스토리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봤더니 다 검사하냐?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시지 차출론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김종국 교수님은 그럼 지역에 한번 민주당을 좀 짚어주세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뭐 친명, 비명 그 논란도 좀 커지는 것 같고 지역에서도 사실 충남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비명계로 통하는 분들도 좀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 공천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청권, 이제 대전권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된 게 이제 다선 의원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 의원 중에서 이제 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네.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다 아실 시청자분들도. 테니까 제가 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뭐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인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떤 상품을 내놔도 그 가게가 또는 그 상점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얻게 되면 사실 조금 상품이 바뀌고 이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계속 가서 그 상품을 사거든요. 정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그 현재 현역 의원들이죠. 이 현역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도 계속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자면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다선 의원들이 이제 공천을 못 받는다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당 가능성 또는 아예 경선을 참여 안 하고 이제 무소속 출마 쪽으로 틀면서 뭐 표가 이탈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똑같은 그 입장인데요. 어떤 공천 기준을 세우느냐. 여기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혁신이도 만들어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불체포 특권 이외에는 마땅한 그 안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3선 이상 혹은 5선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동일 지역에 공천을 하거나 나오는 걸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제도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다자구도가 되려면 제3지대라고 지금 얘기하죠. 제가 네. 제3지대 그 2개의 정당이 지금 이미 출범을 했는데 이번 강서구청 이제 보궐선거에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분들이 좀 나왔으면 이 3지대라고 하는 이제 중도층이 어떤 식으로 표심을 움직일까 하는 걸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대전 충남 지역에 앞으로 그 6개월 남은 공천 기간 동안 아마 많은 분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을 텐데 그걸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태석 교수님도 좀 짧게 짚어주시죠. 지금 김종국 교수님은 민주당 위주로 해서 좀 시끌시끌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양대 정당제 하에서 두 당이 합의를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신분 보장 또는 네. 임금 올리는 거. 두 번째는 거대 양당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가능하면 3당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 지금 소선거구제 통해서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죠? 비례대표제 4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만 가지고는 제3당, 즉 그것도 균형자 역할을 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당을 못 만들게 하는 데는 합의가 잘 되거든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또 이런 것을 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유명한 태권도 선수 그냥 그분 태권도 쭉 했으면 정말 국가를 빛낼 뿐인데 국회의원을 영입합니다. 네. 그리고 4년 뒤에 뭐 지리멸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대로 정치하려면 정치인들을 정당히 길러야 됩니다. 기르는 게 기초의회부터 자라난 보좌진으로부터 자라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 세력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선 의원의 비율이 55%입니다. 네. 미국은요 하원 의원의 초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두십시오. 네. 다선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두시고요. 초선이라도 너무 문제가 많고 우리 TV 보면은 와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이런 분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요 좀 기르십시오. 정치인 좀 기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 이종근 평론가님부터 아무튼 이제 여야 어느 쪽이나 괜찮고요.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 한 가지씩만 짧게 짚어주시죠.
자신의 진영의 지지자들을 이제 그만 놓아주어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양 당이 모두 다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총선의 싸움은 다르지요. 총선은 그야말로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정치는 딱 한 가지예요. 내 편 만들기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내 편을 더 많이 만드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것인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힘겨루기 이 외에 혁신적인 어떤 아젠다를 누가 먼저 내놓고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혹은 부동층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는 어떤 아젠다를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태석 교수님. 지금과 같은 정치 현상, 정치 현실은 정치권의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뭡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민도 실종됐어요. 정쟁 속에 국민을 위한 것은 없고요. 이기기 위한 경쟁만 있다. 정치의 회복, 또 국민의 귀환이 중요하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역이 붕괴되고 있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내후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이런 주제 가지고요. 싸움 좀 적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회복하고 복원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김종법 교수님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39%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에서 40%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깨지고 또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총선의 계획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향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기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그 정책들을 어떻게 더 잘 이끌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결국은 연말에 그리고 다음 연초에까지 이어질 경제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 지금 엄태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말씀 아까도 하셨지만 여야가 그 정치개혁 법이라든지 이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내년 초에나 겨우 한두 달 남겨놓고 이번에도 또 그냥 급속하게 아주 졸속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잘 논의해서 좋은 정치,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그다음에 지방 소멸이나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동 위원장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에 뭐 정치 혐오, 뭐 무당층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연 그런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총선 전 1년 10월쯤에서 무당층이 지금이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높지만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 늘어난 정치 관심만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극단적인 얘기에 양 정당이 휘둘리게 되면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다양한 국민들은 결국 소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들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후 4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각 정당에서 그 안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부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의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은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